어디를 볼 거냐면 저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자 수요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슨 함수라고요? 수요 함수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수요 함수다. 자, 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이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신도시 예정 지역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아파트 한 채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1억을 갖고 있는데 대출 좀 끼고서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대림 아파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림 이편한 세상. 요거를 X제 해줘 볼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다. 요거. 자, 그러면 자, 요걸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Q라는 게 뭐예요? 수량이죠. 퀀터티가 수량인데 여기는 소비량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소비량. X제는요. 대림아파트.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의 소비량에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하고자 하는 양인데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하니까 대림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갑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데 자, 맨 먼저 P가 뭐냐면 가격입니다. price. X제는 뭐예요? X제는 대림 아파트죠. 대림 아파트의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소득 수준 같은 거 볼게요. 이 사람이 원래는 여기다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승진이 됐습니다. 승진돼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앞으로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정도 갖고 있는데 저기다가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소비할 수 있냐,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P가 아까 뭐라고요? 가격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서 원래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다 삼성 아파트도 짓고 있는답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고 애들 학교도 있고 뭐 생활 근거도 이거란 얘기죠. 근데 생긴 것도 비슷하답니다. 자,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자,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거를 소비해요? 비싼 거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생긴 데는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죠.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취득세 같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선호도라든가 아니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좀 당장 살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거를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 갑 입장에서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죠.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한 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딱 자,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와 얘로 딱 쪼개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를 해당 재화 이렇게 줄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나머지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이나 변함없다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요거는 이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다 뭐라고요? 가격이다. price. 이쪽은요, 수량이다. quantity 해갖고. 자,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인 갑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 또라이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이죠. 경제 인간은 어디서 손해보려고 해와나요? 안 하죠. 이런 보통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저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1,200만 원 정도라면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몇 평이라고요? 50평 정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연결한 걸요, 디맨드다 해서요, 수요 곡선 해줍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한시 선호 이론이라든가 현시 선호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겠네요. 이거를 그대로 그림을 그린 게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수요 곡선.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사죠. 이런 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요의 법칙이다. 자, 메뉴에 볼게요. 19페이지 메뉴에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참고로 수요 법칙에 예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기펜제라든가 베블렌 효과 있죠? 이렇게만 일단 아세요. 뭐라고요? 기펜제하고 베블렌 효과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가격이 오르면 안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이게 수요 법칙인데 예외는 뭐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더 사려고 하죠. 싸니까 더 안 사려고 하네요. 이런 걸 뭐라고요? 예외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펜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베블렌 효과는 자, 항상 똑같은 예인데 압구정동에서 자, 이 옷장 사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밍크코트를 10,000원에 가져온 밍크코트입니다. 얼마라고요? 10,000원에. 예, 그래서 한 그 10,000원에 가져왔으니까 한 10만원 붙여서 팔아봤더니 사람들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거의 안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1,000만원 붙여봤습니다. 얼마 붙였다고요? 1,000만원 붙였더니 막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 예약이.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싸니까 사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베블렌이라는 한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베블렌 효과다 해줍니다. 이 사람 이름도 참 잘 지어놨습니다.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효과다. 그죠? 배돼지에 뭐라고요? 기름기가 끼어서 나타나는 효과를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일종의 과시성 소비 이런 걸 입어야만 내가 최상위 계층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베블렌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냐는 얘기죠. 요거를 저한테 얘기하면 왜 싸니까 더 많이 사냐 그러면 저는 야 임마 싸니까 더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오랫동안 경제학을 강의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너 이 싸니까 더 많이 산다 하지만 없어 보이죠. 뭔가 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요거.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총각입니다. 총각이라 100만 원을 월급을 탑니다. 많이는 안 타지만 어쨌거나 100만 원 월급 타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항상 삼겹살 자, 한 달에 삼겹살 한 10근 정도는 구입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요 다른 재화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논리입니다. 내가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도 한 근 사고 10만 원 들고 와서 삼겹살도 한 근 사고 다른 재도 구입하려고 이마트에 간 거죠. 여기 갔는데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다른 건 그대로인데 뭐라고요?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하고 오히려 뭐라고요? 삼겹살을 2근 사는 게 아니라 한 10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걸 좀 덜 사고 이번에 싸진 거 있죠? 요거를 아마 한 5근, 6근 막 사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소비하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자, 이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삼겹살이든 다른 재하든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했어? 안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그러면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돈이 남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자, 다른 재화가 됐든 자, 이 삼겹살이 됐든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나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이걸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 그러니까 자,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느낌으로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를 늘리려고 줄이려고 해요? 늘리려고 하죠? 지금 소득이 아까 증가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살려고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걸 열등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등제. 열등제의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이 증가할수록 소비를 줄이려고 하네요. 그죠? 근데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죠? 더 클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도 줄어들었죠? 이런 거를 기펜제 해줍니다. 뭐라고요? 기펜제. 열등제 중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있죠? 이런 거 열등제를 하는데, 나 너무 어렵다. 그럼 뭐라고요? 그냥 베블렌 효과라든가 기펜제 이런 게 일종의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요 법칙 뭐라고요?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개별 수요 곡선과 뭐라고요? 시장 수요. 자, 조 지역에 이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자, 갑과 을밖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을은 이 사람보다는 돈이 좀 약간 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일 때는 2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1,200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누구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근데 시장에는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했죠? 이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다. 가격, 이건 수량인데, 어쨌거나 1,500만 원일 때는 갑은 몇 평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갑은요, 30평. 을은요, 20평.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시장 전체에서는 50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네요. 시장 전체에서는.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요,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 얼마라고요? 8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데, 이걸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장 전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완만한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상. 근데, 자, 아까는 이제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사람 수요곡선을 전부 다 이렇게 수평으로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지역에는 모든 아파트를 살 사람의 수요곡선 있죠? 전부 다 그리라. 이렇게 할 때는, 자, 이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죠? 추상적으로 합치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부호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몇십만 평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끌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요걸 하려고 이 얘기 저희가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 여기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요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까? 아니면 주둥이만 가지고 분석합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할 때 그래프상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상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막 움직입니다. 뭐라고요? 곡선 자체. 다시 할게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한다고요?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막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고,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요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걸 A점 해줄게요. 뭐라고요? A점. 근데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하니까 50평을 구입하려고 하죠. 이걸 B점이라 하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선을 타고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선을 타고 움직인 이유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맞죠?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런 거 아닙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안 나오면 자 이렇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소비량의 변화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 A에서 B로 갔다면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B점에서 A점으로 하는 걸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 요거는 갑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자, 작년까지는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뭐라고요? 과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대요.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앞으로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원래는 1,500만 원일 때 30평짜리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4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6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서 보니까 소득이 변해서 그런 거죠. 맞죠? 아,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래줍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문제에서 이 오른쪽으로,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이때는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우측으로 이동했네요. 그 다음에 수량이 고정된 상태는 위로 올라갔죠? 이걸요,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뭐라고요? 우상향. 여기서 여기로 할 때는, 자, 수량이 고정된 상태는 아래로 이동했네요.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요, 왼쪽으로 이동했죠? 좌하향 이동했다. 뭐라고요? 좌하향 이동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뭐 무슨 채식 훈련한 것도 아니고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은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이건 할 수 있죠? 이렇게.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요, 왼쪽.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잡다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예, 요거. 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어떻게 그렸다고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이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 이것도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소득이 증가하면 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성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대리면 안 살 수 있죠. 수요는 감소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호도가 증가했다. 증가할 수 있죠.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이것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 알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있냐? 자, 약간 못다한 얘기가 있어 들었습니다. 약간 뭐라고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 들었는데, 여기서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도 잠깐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케이. 자, 먼저,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근데 어떤 제한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안 살려고 하는 제한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자, 그 석유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뭐, 잔뜩 구입하려고 하죠? 맞죠? 근데 겨울철에 연탄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이 석유 같은 걸 뭐라고요? 정상제 줍니다. 뭐라고요? 정상제.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근데 연탄 같은 걸 뭐라고요? 열등제 줍니다. 뭐라고요? 열등제.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걸 오히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제합니다.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한. 그러니까 정상제는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고 열등제는 뭐라고요? 수요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림 아파트고 얘는 삼성 아파트라 하시자. 무슨 아파트라고요? 삼성. 대림이나 삼성이나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뭐라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가격대가 생긴 것도 비슷한데 삼성을 아주 싸게 분양한답니다. 뭐라고요? 싸. 그럼 삼성 더 사고 대리면 안 살 수 있죠? 맞아? 상대적으로 삼성이 비싸답니다.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리면 더 살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자, 사람들은 자꾸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놈을 덜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제 대체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얘와 얘 간의 관계를 대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대체제. 그럼 똑같은,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대체제를 하는 겁니다. 얘 입장에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제. 그러면, 자, 보세요. 이번에 여기 어디 있냐면 오비 맥주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제하고 하이트 맥주라고 치자. 주변에 있는 다른 제를 뭐라고요? 하이트다. 그럼 오비나 하이트나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다고 치자. 뭐라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사람들은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의 가격이 올리겠답니다. 그럼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 A 입장에 이런 걸 대체제, A 입장에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무조건 하이트, 오비하고 하이트 써놓은 다음에 하이트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뭐라고요? 대체제다. 이번에는 자, 이 믹스 커피 같은 경우 보면 커피에다가 프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커피에다 프림을 타 먹었다. 가정해보자.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자, 무조건 커피에다가 전부 다 뭘 타 먹는다고요? 프림을 타 먹는다. 가정해볼게요. 전부 다. 그러면 커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림이 있어야 되고, 프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커피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커피 입장에서의 보완제인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있어야 아무 소용없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이해가 되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딱 써놓은 다음에 오비 입장에서 대체제가 하이트죠? 맞아? 하이트가 올랐다 그러면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겠네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재화에 있어서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뭐 써놓으라고요? 커피하고 프림 써놓으면서 프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네요.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볼게요. 우리 교재가 아니라 강의 노트. 다른 거는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강의 노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집. 문제집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자, 거기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3번 볼게요. 3번. 부동산의 수요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면요? 수요가 감소하는 제합니다. 그죠? 근데 열등제는 연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탄은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죠? 맞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소득이 감소하면요? 연탄이라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어느 부동산의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열등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면 그 부동산은 뭐라고요? 열등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했더니 소득이 감소하면 연탄이라도 떼야 돼? 안 떼야 돼요?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열등제입니다. 2번 볼게요. 어느 부동산이 소득이 변하더라도 소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변하더라도 이런 거를 소금을 더 넣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더라도 수요가 변하지 않아 수요 곡선도 불변이라면 그 부동산은요 중립제 혹은 중간제 이렇게 변합니다. 중간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혹은 점의 이동이 점점점 이동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해볼게요. 두 부동산이 대체 관계가 있다면, 자 볼게요. 자, 오비하고 화이트는 대체제죠. 대체제죠. 대체제 관에는 항상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안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사죠.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동산에 대체 관계가 있다면 어느 한 부동산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두 부동산에 보완제 관계가 있다면, 자, 커피하고 프림 같은 게 보완제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커피 입장에서 프림이 보완제 아닙니까? 그럼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볼게요.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자, 볼게요. 두 부동산이 보완제 관계가 있다면 어느 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프림 가격이 오르면 해당 부동산의 수요는요, 감소하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의, 타 부동산의 수요량은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자, 커피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프림이 있다. 이런 걸 보완제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오르면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맞죠? 커피 가격이 올랐다가 커피 안 살려고 하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죠? 어느 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부동산 수요는요, 감소하는 겁니다. 다른 부동산 수요는요, 감소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는 게, 얘 입장에서 이런 거 뭐라고요? 보완제. 얘 입장에서 분석할 때 이런 거 뭐라고요? 보완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자는 뭐 생각하라고요? 오비하고 화이트. 보완제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꾸 이거 좀 암기하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고 머리도 엉망이 됩니다. 4번 볼게요. 자, 다음은 주택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D0를 D1이다. 그러면 화살표를 좀 약간 이렇게. 자, D0를 D1이니까 이거네요.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 요인은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2번부터 먼저 볼게요.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으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식 경기 같은 게 불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네요. 자,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이따가 했지만 이거는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 다 틀렸고.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데 보안제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러면 보안제 하면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사려고 안 사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네요. 그래야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오른쪽 볼게요. 39페이지 1번 볼게요.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하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자, 기업번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예, 니은번에 소비자의 기여도가 변해도 자체가 움직입니다. 금리가 인하돼도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공급도 움직이지만 수요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과세를 감면해주면 움직이죠. 그리고 비읍번에 볼게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면 삼성 아파트 가격이 싸면 얘는 더 살려고 하죠. 더 살려고 하죠. 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응번에 주의식이 변했다. 사람들이 자, 이용의식에서 소유의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겠네요. 맞죠? 이 아파트가 잠만 잡으면 되는 거지. 무지 내 집이 뭐 필요하냐. 이런 구조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돼. 이런 구조로 의식 구조가 바뀌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일 수 있지만, 거기 볼게요. 미음번하고 시읍번 볼게요. 생산 기술 수준이 변했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이 변하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공급.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인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철골 가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건 전부 다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공급이 두 놈을 답해야 돼요. 두 놈은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미음번, 시읍번 빼고 다 곡선 자체를 움직여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4번 볼게요. 자,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부동산 수요 곡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인걸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란 해당재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격과 해줘야 돼요. 가격 이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해줘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런 걸 뭐라고요? 우하향으로 이건 우향으로 이동했다가 아니라 모양 자체가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하향. 3번 볼게요. 자, 어디 갔어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 벌어서 임대료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타재화도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 벌써 임대료가 상승했답니다. 임대료의 가격이 올랐대요. 임대료 올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싼 꼴 아닙니까?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 얘를 덜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걸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체 효과. 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하여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맞아요. 4번에 볼게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를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해줍니다. 5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어디서 이동한다고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테마,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풀고 이거 끝나고 2시부터 기출문제는 그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한 거 다 건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 걸려들 겁니다. 웬만한 거 다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 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맥주를 몇 병이라고요? 50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리바이벌, 뭐라고? 리바이벌, 재탕. 자,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맥주를 50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이거는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 왜냐하면 하루에 500만 병인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똑같이 하네요, 진짜. 자, 그래서 이거를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소비자하고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아시죠? 누구 입장이라고요? 얘는 공급자 입장에서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다 적정한 이유를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공장 같은 것도 전혀 없으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갖춘 공급, 이걸 뭐라고요? 유효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는 의사와 팔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걸 갖췄을 때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급 함수다. 자, 얘는 아주 뭐냐면 아까 요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이제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대림 아파트를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대림 이 편한 세상이라는 중견 건설업체가 여기다가 아파트 좀 지어서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 신도시 예정 지역에. 자, 요때 이제 요거를 X제 이렇게 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자, 그러면 아까 Q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량이죠? 여기서는 자,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하는 양, 이걸 얘기하는데 말이 좀 기니까 그냥 XJ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XJ 생산 판매량에 대림 아파트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P가 가격이죠. XJ 대림 아파트. 자, 대림 아파트 가격이 12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어서 원래 한 30동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들어온대요? 고등학교가 들어오겠답니다. 뭐가요? 고등학교가 들어오겠답니다. 원래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 이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되다가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졌답니다. 그죠?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더 짓고 싶어, 덜 짓고 싶어요? 자,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여기다 더 많이 짓고 싶죠? 그런 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기술 수준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는 여기다 30동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이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면 30동을 지어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토지 같은 게 필요하죠. 이런 걸 생산 요소라는데, 자, 원래 이제 그 대림산업은 요만큼을 가지고, 요 가용자분 요만큼인데,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만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건축 자재의 반이 외국에서 수입한답니다. 어디 수입한다고요? 외국에서 수입한대요. 그죠?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블 폭등했죠? 그러니까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만큼을 자재를 구입하는데 써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아파트 덜 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자재 구입하는데 돈 다 쓰고 났더니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좀 덜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외에도 자, 여러 가지 뭐 그 금리라든가 아니면요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지금 팔고 싶어요? 나중에 팔고 싶어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분양치를 늦추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아예 착공을 좀 늦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아까 우리 같은 사람의 목표는요, 소비에 있어서 만족감 있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할 겁니다. 근데 기업은요, 이윤이 극대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당연히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지금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걸요, 공급 함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공급 곡선은 어떤 재화의 자, 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얘를 요놈과 요놈 딱 쪼개 본 다음에 얘를 뭐냐면 요번에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대림 아파트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나머지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요인은 다 일단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뭐라고요? 다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샬이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쪽에는 뭐라고요? 가격, 이쪽은요 수량인데 여기는 판매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대림산업은 아주 중견 건설업체인데 어떤 마약을 제조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건설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저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을 때 가격이 자 30동 정도, 30동이면 자 연변적으로 따지면 3000평이라고 치자. 3000평 정도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가 갑자기 안 들어올래다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갑자기 가격이 좋아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한 1500만 원 선 정도로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짓는 것보다 여기다 짓는 게 300만 원씩 남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 안 짓고 여기다 더 많이 지으려고 하겠네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 어디 갔어요? 요거를 자 서플라이에서 공급선이다 해줍니다. 자 원래 이거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이거는 감각적으로 그린 거지. 뭐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걸 더 많이 만들고 싶죠. 어떤 롱패딩이 막 가격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옷 만드는 회사는 그거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떤 재화는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생산비 곡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마지널 코스트하고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 이런 걸 쭉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비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일단 무슨 곡선이라고요? 생산비 곡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가격과 그래서 어쨌거나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가격과 공급량은 어때 반자가 나온 것 같은데 비례해요, 반비례요?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 줄이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자 개별 공급선과 시장 전체 공급선 알아볼게요. 만약 저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가 아파트 지으려는 회사가 대림하고 삼성밖에 없다고 치자. 대림하고 뭐라고요? 삼성밖에 없다. 그럼 얘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아까처럼 수평으로 합친 거 이거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공급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아파트 지으는 회사가 대림과 삼성만 있지는 않겠죠?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한화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예, 좀 더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얘들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거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요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쉴게요.